저는 두 번째 강연을 맡게 된 엘프아가 조지훈이라고 하고요. 생존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더 즐겁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좀 걱정 많이 되시죠? 1강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챗GPT,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등등 왠지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꽤 많이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AI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일단 새로 나오면 일단 써봐야지, 신난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 타로 카드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거고요. 제가 특별히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고, 아이고, 어머나, 됐다. 안 건드려야겠네. 이렇게 나왔고, 나름 같은 스타일로 살려줘. 만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타로 카드 이외에도 포스터 스타일이나 약간 묵직한 유화 스타일, 아니면 디지털 컨셉 스타일, 아니면 러프한 펜화 느낌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쓰는 대육회 마운틴이라고 하죠. 그 실사 형태로 나온 모델도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AI가 대충 어떤 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AI의 현재 지금 AI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AI가 뭔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설명을 가볍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AI 시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AI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실전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AI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림 AI 쪽은 크게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노벨 AI 이렇게 세 가지가 3대장 같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에서 칼로라고 해서 새로 신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달리, 제일 왼쪽에 이 말을 탄 우주인으로 굉장히 대표되는 이미지인데, 시점으로 보면은 얘가 그림 그리는 AI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고, 오픈 AI 쪽에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먼저 나왔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그냥 AI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나왔구나, 이게 앞으로 미래가 되겠구나 정도만 보여줬지 널리 퍼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거는 처음에는 다른 일반인이 쓸 수는 없었고요. 그냥 신청을 하면 대기를 해서 차례가 되면 그걸 써볼 수 있는 방식이라서 널리 퍼지지는 않았어요. 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미드저니인데, 그 중간에 있는 그림 스타일, 아까도 설명이 나왔었던 미드저니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달리랑 다르게 누구든 디스코드라는 앱을 통해서, 채팅 앱이거든요. 채팅 앱을 통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쓰면은 그걸 유료화해서 또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팅 앱이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드는지도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널리 퍼지고 있어요. 미드저니가 디스코드 앱인데, 현재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디스코드 채널은 세계에서 1위, 디스코드 채널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높은 AI 그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과 노벨 AI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 어쩌면 제일 핫한,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AI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거의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네가 정말 대인배처럼 오픈소스로 누구든
내 모델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하고 풀어버렸어요. 8억이나 들었는데 진짜 대인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 많은 개인들이 이걸 직접 사용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노벨 AI.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체, 이걸로 꽤 유명해졌어요. 노벨 AI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담보루라고 그림을 올린 사이트가 있어요. 이 그림에 올라온 사이트의 그림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서비스로 만들었죠. 그 서비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게, 정말 웹툰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괜찮게 나왔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걸 허락을 안 받고 학습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담보루 측에서는 너희 이거 왜 학습시켰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보루 얘네들도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얘네들 역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불법으로 올리는 사이트였거든요. 뭔가 조금 지저분하죠. 얘네들 싸우는 게. 얘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어떤 해커가 노벨 AI를 털어서 여기서 학습하던 걸 빼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 되게 팝콘 먹기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그 덕분에 웹툰 그림체랑 실사 그림체 등 다양한 형태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AI의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해 보자면 기술이 없어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기술, 뭐 인체를 공부하거나 해부학을 공부하거나 빛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작가들 분위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순간부터 인간이 그린 그림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이다. 포기하는 분위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AI 그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 실제로 해외 쪽에서는 AI 반대 이런 커뮤니티랑 나는 AI 그리는데 라는 커뮤니티가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AI 그림은 예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그 아트스테이션이라고 그림을 올리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림 그린 작가들이 No AI라는 마크를 계속 올려서 도배를 했어요. AI는 예술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끝으로 인간은 손가락만 그리는, 손가락 하나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우스개로 있었죠. 그리고 뭐 AI 다 부수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스카이넷이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 이게 처음이냐? 아니에요. 이게 180년 전에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역시 다들 잘하시네요. 네.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진의 첫 등장은 19세기에 첫 등장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1826년, 7년 이쯤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사진이 인류 최초의 사진이에요. 보면은 뭔지 모르겠죠. 2층에서 아래를 찍은 사진이긴 한데 뭐 빛도 다 날아가고 좀 뭔지 모를 느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진 몇 시간 걸려서 찍었을까요? 이 사진은 8시간 걸려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명암도 날아가고 뭔지도 모를 그런 이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진 별거 아니네?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8시간이 1시간이 되고 30분이 되고 몇 분이 되고 초 단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상화 영역이 급격하게 잠식을 당하게 돼요. 사실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그림, 회화의 기술은 인물을 그리는데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사람을 얼마나 잘 그릴지, 생생하게 그릴지, 얼마나 예쁘게 그릴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진이 훨씬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상화가 쪽은 박살이 납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폴 드라로슈. 이 순간부터 회화의 역사는 막을 내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나폴레옹 나를 따라라 이 초상화 그리신 분이에요. 얼굴 보면은 약간 그 느낌이 나죠. 그 사진의 느낌. 이분은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상화를 올렸고요. 그리고 야수파 화가 블라멩크. 이분 되게 터프하게 생기셨는데 그림도 되게 터프하세요. 우리는 사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사진 또 멋있게 찍으셨어요. 이렇게 허리 얹고 담배 들고 좀 상남자처럼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리고 프랑스 시인 샤를 보를레르. 이분은 그 악의 꽃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진은 충실하게 사물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술이라 할 수는 없다. 다들 앞에서 본 이야기죠. 그죠? 이분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 엄청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현재 AI 등장, 그리고 그 분위기는 사진이 등장했을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때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작가들 앞에서 트롤링 하는 거 있었고요. 작가들 좌절해서 집단 자살 소동도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네, 저희는 사진의 과거와 현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사진의 첫 등장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진은 회화를 없애고 공포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네, 지금은 회화와 사진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박살이 난 쪽은 있어요. 초상화가 쪽은 완전히 사라졌죠. 초상화가가 사라지고 그나마 사진관으로 넘어갔는데 사진관 같은 경우는 분위기 잡아주고 점 같은 거 빼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진관도 없죠. 우리 동네도 사진관 최근에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모든 게 이제 셀카가 휴대폰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죠. 이렇게 분명히 사라진 회화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화 전체가 쪼그라들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회화는 이전보다 더 영역을 키워서 커져요. 인상주의가 재밌는 거는 인상주의는 사진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기존의 그림은 앉아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인상주의는 앉아서 빠르게 그려서 그 분위기만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진의 장점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그 표현은 사진이 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요. 추상화는 아시겠지만 정측면 동시에 그리죠. 사진으로서는 찍을 수 없는 걸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칸디스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진이 없는 추상적인 영역을 그리죠. 하이퍼리얼리즘도 되게 재밌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왜 예술일까? 사진을 똑같이 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진을 그리는 대상으로 하는 예술이더라고요. 오히려 영역을 확장시켜서 잡아먹은 거죠. 매트 페인팅, 아마 게임 쪽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진을 일부 잘라서 빠르게 합쳐서 컨셉 아트 같은 걸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회화의 재료로 쓴 거죠. 오히려 회화는 사진으로 인해서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의 기법을 덜 해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각도 중요하고요. 구도, 색감들, 기존의 회화에서 중요했던 것들은 사진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쪽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오히려 예전보다 알아야 될 게 늘었죠. 카메라 종류 많이 알아야 돼요. 렌즈들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찍는 방법. 아무렇게나 막 찍어서는 예쁘게 안 나오죠. 알아야 되고 필터 같은 거 공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진이 등장하면서 예술은 규모가 커지고 공부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네. 보시면은 모네 해돋이 사진인데 굉장히 러프하죠. 툭툭툭 찍어서 어이구 죄송합니다. 따라 하고 중간에 고흐 다들 좋아하시죠? 고흐 역시 뭔가 디테일이 사진처럼 높진 않아요. 하지만 이때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고 전묘법 같은 경우도 사진의 그 예전 아날로그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삼원색이 망점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형태를 그 과학적인 원인을 가져와서 만든 게 전묘법 형태예요. 이렇게 인상주의 쪽은 사진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추상화, 피카소 그림이죠. 정측면, 결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이에요. 칸디스키 역시 현실에 없는 걸 그립니다. 네, 똑같은 햄버거 사진인데 둘 다 사람이 찍은 거지만 전혀 다르죠. 사진도 예쁘게 찍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저는 이것도 잘 모르지만 렌즈 종류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대포알 같은 경우는 비싸죠. 몇백만 원 하죠. 화각 알아야 됩니다. 카메라, 조리개, 노출 이런 거 예전에 몰랐던 용어들 우리 다시 알아야 돼요. 배울 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저희는 사진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때의 영향은 지금 AI의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AI의 현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AI의 미래는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I와 웹툰 작가는 과연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부터 알아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통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백전불태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게 아니라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예요. 우리가 AI랑 싸울 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 AI를 알고 그들과 어떻게 같이 진행해야 할지를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가 대체 뭐고 어떤 녀석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죠. 네, AI는 어떻게 배울까? 이 부분은 AI의 수학적 내용을 싹 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잘라요. 잘라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 원이 있어요. 원은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고 뭐 찌그러진 원도 있고 많겠죠. 그래서 이거를 AI에게 학습하라고, 공부해 하고 줘요. 그러면은 자르겠죠. 잘라서 원 이렇게 가는 것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뭐 굴곡은 좀 다르지만 얘네들을 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해요. 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원이 아니네 라고 학습을 해요. 이렇게 원도 학습을 하고 강아지도 학습을 하고 사람도 학습을 합니다. AI는. 그러면 그렇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것도 모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 좀 잘 나가는 애들은 노이즈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를 잘 봐. 이 안에 원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사람도 있어.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서 네가 한번 풀어봐. 어디 있는지 찾아봐.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노이즈 모양에서 적절히 이렇게 잘 그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노이즈 분포에 따라서 그림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시드값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노이즈로 시작을 하고요. 조금씩 스텝이 올라갈 때마다 찾아요. 잘라서. 한 사람이니까 사람 중간쯤에 머리가 여기쯤 있겠구나, 몸은 여기쯤 있겠구나, 그리고 교복을 입었으면 대충 이쯤 넥타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점점 그려나갑니다. 이걸 반복을 하면 스텝 점점 올라가죠. 흰색 머리, 빨간색 머리, 황금색 머리, 점점 디테일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텝 120이 퀄리티는 제일 높은데 제일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죠? 한 10에서 50 정도가 제일 매력적이죠. 왜냐? 얘네들은 매력적인 걸 찾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린 명령, 찾아봐. 를 정확하게 그 점수가 제일 높은 걸 선택합니다. 진행할수록. 그래서 한 중간 정도가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AI 특징이 뭐냐? AI는 원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고흐도 배우고, 모네도 배웁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작가 스타일을 학습을 하고 그걸 수학 문제 풀듯이 풀 수가 있어요. 풀어낼 수 있어요. 얘는 계산기죠. 계산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하는 계산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고퀄리티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계산을 해서. 하지만 노이즈에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걸 찾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입력을 반복하거나 훨씬 더 좋은 기술로 원하는 걸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네, 지금까지 실컷 AI 이야기를 하지만 네, 갑자기 뜬금없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AI가 아닙니다.
어이가 없죠. 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신기술이 시장을 바꾸지 않는다. 고객이 변하면서 시장이 바뀐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AI 실컷 얘기하고 그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30년 전쯤에 잘 나가던 대본소, 출판사, 출판 만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웹툰을 하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나 이제 웹툰을 해야겠어. 그럼 뭘 공부해야 되지? 아, 요새는 펜선 안 쓰네.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스케치업 쓰는구나. 그러면 그 기술들을 익혀야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만큼 잘하게 됩니다. 난 이제 웹툰을 그릴 준비가 됐어. 그리고 웹툰을 그려요. 30년 전의 그림체와 30년 전의 개그 센스, 30년 전의 스토리텔링, 30년 전의 유머로 지금의 독자들, 2020년의 독자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네,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고민을 시작을 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아, 내가 기술이 부족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 스케치업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처럼 사실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객, 독자이기 때문에 사실 AI는 의외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AI, 신기술이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신기술들이 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술 자체보다도. 자,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바뀔까? 네, 또 다른 책, 제가 좋아하는 라프 코스터의 재미이론. 이 책은 그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사람의 뇌는 패턴을 먹어치우는 존재이며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그 패턴은 지루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게임 똑같은 거 계속 하다 보면 질리시죠? 그리고 소설도 만화도 똑같은 거 계속 보면 질려요. 그래서 계속 클리셰를 부수고 포맷을 바꾸고 새로운 거, 조금 다른, 기존의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다른 거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작가와 독자 입장에서 AI를 한번 봅시다.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 작가든 에이전시든 웹툰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던 회사든 AI는 모든 그림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인기 있는 스타일. AI로 쉽게 뽑아낼 수 있네? 계속 만들어내겠죠.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독자들에게 퍼집니다.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잔뜩 나오네? 좋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인간은 패턴을 학습하면 금방 지루해져요. 네, 이게 그 4개월 전쯤에 나왔던 그 트위터 화면인데 어떤 분이 픽시브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태그 검색을 했더니 다 AI밖에 안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거의 다 AI죠. 무슨 뜻이냐? 행간을 보면 우리는 이미 AI가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미 AI의 그림 패턴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미.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진에서 그 사진이 등장하고 인상주의와 추상화가 예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사실 그때 작가들이 나는 사진과 벗어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겠어 라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 역시 인상주의라고 되게 괜찮은 거, 사진은 질리는데 이제 다 똑같으니까 사진과 다르면서도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러한 지루함을 느끼던 차에 인상주의를 보고 저거 새로우면서도 예술 같아. 보러 갈까? 너도 같이 보러 갈래? 혹은 그 전시회도 가고요. 혹은 사서 이거는 정말 예술이니까 우리 집 벽에 걸어야 되겠어. 걸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술을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작가라기보다는 그걸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술가들, 우리 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조금 좀 안 좋은 마음이 드는 말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선사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동굴 벽화를, 황소를 그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예술이죠. 그분들은 그 강렬한 필체, 원시적인 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예술로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걸 그렸던 우리 조상님들은 난 새로운 예술을 만들 거야 하고 그렸을까요? 알 수 없죠.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배고프다, 황소 먹고 싶네,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황소를 잡으려면 뒤에서 쫓아가야 돼, 앞에서도 노리고 창 던져,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교육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그게 3월에는 황소를 잡고 5월에는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달력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걸 예술이라고 느끼고 그 힘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반고흐 좋아하시죠? 하지만 반고흐가 살아생전에 그의 그림은 몇 점 안 팔렸어요. 2-3점 팔리고 그나마 가족들이, 지인들이 샀죠. 왜? 그 당시에 반고흐의 그림은 예술이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술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죠. 하지만 지금 2020년에 와서 반고흐의 그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1위예요. 반고흐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그 그림에 리터칭을 해서 예술성을 올렸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바뀐 거죠. 이처럼 예술을 정의하는 것, 그것은 사실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AI의 상황, 독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그림체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세상은 끝났다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 초상화가들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모든 기술들, 그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 초상화 그리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이거 끝나고 자 단체 사진 찍읍시다 라고 하지, 단체 초상화 찍읍시다, 초상화 그립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조차, 그림을 그리는 우리조차 그림보다는 사진을 택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AI를 통해서 재능이 없어도 잘 그릴 수 있는, 왜? AI가 모든 걸 학습하고 그걸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사진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잘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선택할 게 훨씬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더 하고 더 명확한,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야겠어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그걸 흡수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AI로 편하게 만들 수 없는 스타일, AI는 대량으로 물량 공세를 할 거라고 그랬죠. 앞서서 인상주의와 초상화를 보면 그들 역시 사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AI 스타일은 계속 물량 공세를 하고 그만큼 빠르게 지루해질 거예요. 그러면 AI로 그리든 사람이 그리던 그거랑 상관이 없이 인간이 그린 것 같은 AI의 느낌이 나지 않는 것들이 팔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 좀 컨셉은 달라요. SF고 중간은 학원물, 끝은 판타지물이죠. 하지만 딱 보면 AI가 그렸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오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에요. 반면 이건 역시 AI로 다 만든 그림이에요. 하지만 AI 느낌 안 나죠. 묵직한 펜화, 상업 일러스트레이터 느낌, 유화 느낌, AI 느낌이 안 나면서도 나름의 개성이 있어요. 각각의 스타일들은 한 사람이 각각 20-30년씩 노력을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사실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하지만 AI로 20초에서 30초면 만들 수 있는 그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뻔한 것보다는 AI가 만들든 아니든 명확한 것, 나는 이 스타일로 갈 거야 를 본인이 스스로 정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자, 그리고 AI를 잘 사용하는 것도 기술인 세상입니다. 혹시 이 사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권호철님의
독도에서 일출이 뜨는 사진이에요. 되게 멋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걸 찍으려고 삼각함수를 공부하셨대요. 삼각함수를 공부해서 어느 위치에서 가서 어느 계절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연구를 해서 그때 가야, 그것도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절 맞추고 날씨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사진이 이거거든요. 저는 똑같이 방법을 다 알려줘도 전 분명히 못할 거예요. 그처럼 모두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찍고 계신 것처럼 찍을 수 있지만 모두가 정말 예술로 승화시킬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즉, 잘 찍는 것도 기술인 것처럼 AI를 잘 사용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기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셔야죠. 사진 기술은 회화 기술의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AI 쪽에도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각도, 색감, 빛, 우리 다 알고 있어야 AI가 만든 것 중에서 좋은 걸 골라내겠죠. 그리고 동서고금의 모든 작가를 AI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알려면 우리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작가들을 연구하고, 아, 내가 갈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만의 방향성을 만들고 트렌드 분석도 해야 되죠. 물량 공세가 쏟아지면서, AI 공세가 쏟아지면서 트렌드는 더 빠르게 바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AI가 쏟아내는 스타일과 비슷해졌어. 그러면 저는 AI로 그리던 손으로 그리던 같이 휩쓸려 가겠죠. 그래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비껴나가면서도 나만의 매력적인 방향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또 한번 봅시다. 그림의 AI는 지금 활용 방향이 4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스토리텔링 도구로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에 가깝겠죠. 나는 스토리텔링, 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재밌고 멋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거야. 너는 연기를 해. 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른 작화, 나는 빠르게 스케치를 하면 AI 네가 마무리해. 어시 같은 역할이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참고 자료로서 AI를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료 작가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런 역할로도 쓸 수가 있고, 또 계속 바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스토리텔링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 이것도 거의 한 4, 5개월 전에 AI 소꿉친구 연작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소꿉친구와의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진을 하나하나 그 사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이면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까지 보여줘요. 이런 식인데, 이걸 보고 AI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다니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어요. 근데 사실 뭐죠? 이 스토리를 만든 것, 이걸 만든 사람이죠. 사람이 이 스토리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을 거예요. 컷, 다시, 컷, 다시. 아마 지금에 보여진 것보다 한 10배, 20배는 훨씬 더 많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3개 다 AI로 만든 만화책들이거든요. 제일 왼쪽 같은 경우가 새벽을 자라야라고 해서 AI 만화 중에서는 제일 처음, 그래픽 노블로서 제일 처음 나온 만화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작권 판례가 제일 처음 나온 만화기도 합니다. 그 저작권 판례가 어떻게 났냐면 미국 쪽인데, 미국 쪽에서 그림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건 AI가 그린 거니까 저작권이 안 돼. 이 사진을 제가 만약에 이걸 잘라서 팔아도 저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저작권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컷의 배치, 대사, 스토리텔링, 이거는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마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대표가 될 거고요. 오히려 저희는 더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그림체를 마음대로 바꾸고, 혹은 그걸 독자가 직접 그림체를 선택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배우로 바꾸거나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중간 거는 일본에서 나온, 이것도 그래픽 노블 스타일이고, 아마 이것도 미드저니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고, 둘 다 약간
그 그래픽 노블에 가깝다면 제일 끝에 것도 이것도 한 며칠 안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출판 만화에 가까운 스타일로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작업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작화.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건데 본인이 이렇게 왼쪽처럼 그리고 AI를 넣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하고 올리신 거예요. 거의 죄송합니다. 떠라. 뭐지? 됐다. 피해 있어야겠다. 네, 이렇게 괜찮죠?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도 마무리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죠. 또 이분이 또 올리신 것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고 아래처럼 나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한 3, 4개월 전 거고 최근에는 컨트롤 넷이라고 더욱더 괜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서 더 편하게 더 좋은 퀄리티로 원하는 걸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막 그려서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니까 저렇게 나와요. 나름 잘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참고 자료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뇌를 주제로 흑백 아이콘을 만들어봐 라고 하고 넣은 거예요. 엘레강트하게, 홀업을 무섭게, 섹시하게 넣어보고 스택트, 사인 형태로, 톤, 찢어진 형태로, 오픈, 열린 형태로, 뭐 그런지하게 3차원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한 이미지인데 잘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픈된 섹시 보시면은 뇌인데도 불구하고 덩쿨로 표현했어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르누보 느낌 되게 매력적으로 뽑혔죠. 이거는 제가 당장 안 쓰더라도 나중에 덩굴과 뇌를 연결시켜서 생각의 확장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타이포그래피를 테스트 해본 건데 이미지를 넣고 그걸 다시 타이포로 만들어봐 라고 시킨 거예요. 나름 괜찮게 하죠. 물론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좀 난잡하고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꽤 있죠. 저는 L자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거 느낌 괜찮네? 라고 참고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14년에 AI가 소라고 그린 게 저거예요. 도트 몇 개. 왜 앞에 사진 8시간 걸린 사진 생각나죠? 그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 사람과 거의 다름없는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10년 안 걸렸어요, 지금. 10년 안 걸렸고, 최근 3개월 동안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뭘 써먹을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AI로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좀 실전적인 이야기 조금 할게요. 네, AI로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프롬프트, 아마 미드저니 쓰신 분들은 대충 프롬프트랑 클립은 아실 것 같아요. 프롬프트랑 클립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구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 장면 빠르게 만드는 거, 내가 원하는 데서 디테일 잡아가는 거, 그리고 3D 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빠르게 덩어리 잡고 그걸로 고퀄리티의 배경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전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글이고요. 클립은 설명하는 단위예요. 문제풀이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이거 만들어, 총합의 점수가 높은 걸 보여줘.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길이 제한이 75자인가 이렇게 돼요. 물론 더 넣어도 알아서 잘 정제해서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는 기술을 익히는 게 좋죠. 그리고 영어긴 한데 사실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그래도 잘 돼요. 구글 번역기 돌리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챗GPT 쓰시면 챗GPT에서 이거 묘사해줘 넣고 AI로 넘기면 의외로 괜찮게 나옵니다. 그것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 만드는 꿀팁. 먼저 적절한 모델이 필요하고요. 추가 학습 모델이라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도
내 스타일을 펼치려면 알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따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죠. 공부해야 되고 스타일 분석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만든 거 따라해서 그려봐야 되고, 적절한 모델은 그 AI가 학습하는 모델은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의 전문 분야가 달라요. 우리가 서로 그림체가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애는 실사를 잘하고 어떤 애는 웹툰체를 잘하고 어떤 애는 뭐 그래픽 노블체를 잘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클립을 넣어도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 모델을 섞어서 나만의 모델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고 섞고 학습하고 다시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 거 학습시키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4개월 전에 했는데 똑같은 클립이거든요. 빨간 머리, 교복을 입고 배경은 성이고 책을 들고 있고 이 정도로 넣어서 만든 건데 다들 제가 내린 문제는 잘 풀었죠. 잘 풀었지만 다들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이 중에 재밌는 게 그 세 번째 건데 세 번째 거는 제가 네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섞어서 새로 만든 모델이에요. 둘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의 모델들인데 아까 앞서에 비해서 퀄리티, 매력들이 다 올라갔죠. 손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AI는 손 못 그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AI가 손도 웬만큼 잘 그립니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스타일도 되게 명확해졌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학습 모델. 추가 학습 모델은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학습 모델에서 추가로 특정 캐릭터만, 특정 스타일만 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사용해서 같이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싸움 하나도 못하다가 이제 다운로드 뚜루룩 받으면은 이제 싸움 잘하게 되죠.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추가 모델을 조립해서 나만의 방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림을 직접 학습시켜서 내 그림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종류는 텍스처 인버전, 뭐 하이퍼 네트워크, 로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 비슷해요. 다 추가 모델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프로들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추가 학습 중에 로라라는 스타일인데, 로라라는 방식인데, 그 체인소맨 내 캐릭터를 실사 형태로 학습시켜서 실사 형태로 보인 거고, 저것도 무슨 만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그 캐릭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실사체로 만들어봐 하고 명령을 준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 김영태 작가님 그림체를 학습시켜서 올렸더라고요. 테스트 해봤는데 나름 느낌 괜찮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방식도 가능하고, 끝에는 그 다른 커뮤니티 쪽에서 한복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시면서 작업물을 올리시는 분의 그림이었는데 스스로 한복들 골라서 학습시키고 스타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걸 섞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아까 앞서서 작가들의 스타일, 동서고금의 작가들의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중에 PPT 공유를 하면 좋겠는데, 작가별 스타일 구글 시트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작가 이름 있고 이 작가의 그림들 이렇게 보여주고 이걸 AI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딱 설명이 된 구글 시트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작가를 섞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개선시킬 거야 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 뭐 서울의 강, 밤 이렇게 넣어서 만든 것들인데 반고 스타일로 만들어봐, 모네 스타일로 만들어봐, 알퐁소 무아 스타일로 만들어봐. 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림체가 좋아서 넣었었는데 나름 느낌 잘 살죠. 이런 식으로 작가에 따라서 AI가 학습한 걸 재현을 굉장히 잘 해요. 보시면은 근데 레이아웃이 조금씩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준 노이즈가 똑같거든요. 준 노이즈가 똑같으니까 찾는 것들이 조금씩 비슷한 거예요. 같은 각도, 같은 레이아웃, 대충 이쯤에 이런 덩어리가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따라해보면 좋겠죠. 렉시카트라고 저것도 이것도 한 4, 5개월 전부터 있던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스타일 다 굉장히 다르죠. 재밌는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래서 그림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쓰고 어떤 노이즈 시드 값을 썼는지 나와요. 라푼젤의 긴 머리, 뭐 황금색, 마법적이고 알퐁스 무아 스타일, 그레그의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저걸 복사해서 할 때 놓고 나는 머리를 좀 짧게 해볼까?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작가를 알퐁스 무아 말고 뭐 모네로 바꿔볼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AI를 다루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CB타이라고 되게 최근에 나왔어요. 아직 한 달 안 됐을 텐데 모델이랑 추가 학습 모델을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여기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비슷해요. 여기는 주로 모델들, 각자 전 세계 사람들이 학습시킨 모델들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스타일이 다양하고 퀄리티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클릭해서 보면은 이 모델로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하고 관련된 프롬프트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저 프롬프트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퀄리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정확하게는 소스 이미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노이즈를 살짝 섞고 자 여기서부터 풀어봐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과 이미지를 얻는 방식. 리터칭에 좀 가까워요. 아까 그 배경을 썼던 이미지인데 제가 처음에 그린 건 왼쪽 그림이거든요. 저거는 한 여러분들 5분이면 툭툭툭 그리시죠. 툭툭툭 그려서 공부하는 로봇 그려봐 하면 저렇게 나름 그 덩어리감, 빛, 배색 다 유지하면서도 꽤 괜찮은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거를 한 번에 뽑은 건 아니고 한 서너 번 계속 반복해서 제일 원하는 걸 만들기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인페인트라고 원하는 부분만 AI가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보통 AI 뭐 손 같은 거 잘못되거나 얼굴 마음에 안 들거나 몸은 마음에 드는데 얼굴은 별로야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페인트를 쓰면 그 부분만 따로 AI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해요. 자, 모나리자 사진에서 얼굴만 개로 바꾸고 얼굴만 푸틴 얼굴로 바꾼 거예요. 나름 그 모나리자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점점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에서 디테일 잡아가는 또 방법이 있는데 이미지를 일단 뽑는 거는 되게 랜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온 것 중에 큰 덩어리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고정시킨 다음에 작은 덩어리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큰 덩어리는 고정하고 세세한 걸로 디테일 잡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컨트롤 넷이라는 기술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큰 덩어리는 그냥 컨트롤 넷에서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하는 방법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도 알아두면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보시면 넥타이, 보우타이, 크라벳, 에스코트, 넥타이 부분만 바꿨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포즈도 똑같고요. 배경도 거의 같아요. 하지만 그 크라벳이랑 에스콧은 옷이 조금 더 귀족스럽게 바뀌었죠. 크라벳이나 에스코트가 좀 더 귀족스러운 느낌의 그 넥타이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이제 머리 색깔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좀 더 많이 바뀌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그렇지만 보통 캐릭터성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달라져요. 그죠? 빨간색은 조금 열혈 그리고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니까 AI가 그거를 같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흰색은 좀 고급스럽고 빨간색은 약간 불량스러운 포즈도 좀 바뀌었죠. 골드 헤어 같은 경우는 귀족스럽게 옷도 바뀌었어요. 블랙 헤어는 아예 몸이 조금 작아졌죠. 조금 수줍은 스타일. 오이. 삐. 떠라.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게 블랙 쪽은 배경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랑 배경이 다르죠. 창문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자르다 보니까 얘가 몸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다른 데랑 계산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큰 게 바뀌는 거랑 작은 게 바뀌는 거랑 굉장히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아주 크게 바뀌는 거. 포즈를 바꿔봤어요. 스탠드, 싸우는 형태, 앉은 형태, 맞은 형태. 바꾸니까 배경은 휙휙 바뀌죠. 배경도 바뀌고, 레이아웃도 바뀌고, 포즈, 카메라 위치도 다 바뀌어요. 근데 같은 시드 값을 써서 보면은 배경에 보면 약간 그 난간 같은 위치, 뭐 침대 위치 약간 비슷하게 들어가요. 저런 식으로 노이즈를 기반으로, 똑같은 노이즈로 해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데 최근에는 컨트롤 넷이 나오면서 조금 좀 더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글로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컨트롤 넷이 나오면서 글 넣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넣으면서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올해 2월 10일에 이게 논문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나? 이걸 쓸 수 있게 플러그인이 나와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 빨라. 이게 오픈 소스라서 누구든 소스를 만들고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포즈를 보여주고요. 이 포즈를 통해서 다른 컨셉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SF 형태, 한복, 사무실 다 포즈가 똑같죠. 이런 식으로 포즈를 고정시키고 가면은 세세한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요새는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타로 앱 개인적으로 쓰는 거 만들려고 간단하게 스케치한 다음에 넘긴 건데, 스크리블이라고 대충 낙서하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주는 컨트롤 넷 기능이에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실사 형태로 나온 거고요. 끝에는 약간 그래픽 노블 느낌으로. 나름 잘 표현하죠. 목걸이 표현하고, 시선 표현하고,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해요. 일반인,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쪽은 훨씬 생산성이 좋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슥슥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명령어를 잘 주면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훨씬 더 일반인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응용을 해봤던 건데, 컨트롤 넷으로 깊이 값을 넣고요. 그걸 통해서 빛의 방향을 조절을 해본 거예요. 왼쪽이 빛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 걸 구현한 거거든요. 빛 느낌 나오죠. 똑같은 뎁스냅으로 처리한 건데 이번에는 빛이 뒤에서 와요. 그림체는 그림체, 퀄리티는 유지를 하고 조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보통 조명 이렇게 적당히 했다가 이 조명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겠다면 사실은 못 바꾸죠. 힘드니까. 이미 끝난 거지. 그런데 AI로 넣고 처리를 하면은 바꿀 수 있으니까 연출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걸 쉽게 만들어내고 더 정확한, 더 좋은 연출을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됐어요. 네, 이거는 밑에서 빛이 올라오는 거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또 편의성들도 좋아지는데 플러그인들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연결시키는, 원래는 크리타라는 크리타라고 그 오픈 소스 그림 툴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이 나와서 저는 꽤 이거 잘 썼어요. 잘 쓰고 썼는데 최근에는 포토샵에서 이제 AI를 직접 연결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그걸 AI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러그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도비에서 아예 자기들이 AI를 지원하겠다고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또 새로 공개를 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다 넣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대사 치면, 글 내용 치면은 PPT 그냥 이미지 다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는 이제 AI는 되게 굉장히 당연해질 거예요. 예전에 사진이 당연해지고 우리가 포토샵 당연해지듯. 전에는 다 펜으로 그렸지 포토샵 같은 거 저거는 예술이 아닌데 저런 걸로 그림 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게 당연하고 펜으로 그리면 와 힘들겠다, 와 고생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뭐 그게 우리가 예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리고 실제 포토샵과 연동시켜서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 그 중간 과정을 AI가 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 팀장급이면 보통 이런 거 하죠. 직원이, 그 팀원이 그리면은 그거 수정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플러그인이 나와서 조금 더 아직은 편하진 않아요. 스테이블 디퓨전도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포토샵 자체 AI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 포토샵이 좋은 거 만들어줄 때까지. 클립 스튜디오도 AI 넣으려고 했다가 욕먹고 이제 폐기를 했죠. 아마 지금 눈치 보면서 넣을 타이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끝으로 3D 툴을 이용해서 구도 잡는 또 좋은 팁. 스케치업 다들 어느 정도 하시고 이 정도면 한 3, 4분이면 만드시죠? 뚝뚝뚝.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컨셉을 넣고 이 구도대로 만들어 하면은 네, 일러스트레이터 형태, 뭐 지브리 스타일, 사이버펑크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물론 보면은 또 각도를 바꿔보면 또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앞이랑 건물은 달라요. 보면 건물은 좀 달라요. 하지만 그 구도는 유지를 합니다. 배경 작업 힘든데 이런 거 하면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이런 구도도 잘 해요. 최근에는 그 컨트롤 랩 들어가면서 뎁스맵, 깊이감을 이용해서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들었던 강남대로 모델인데 여기서 Z값, Z뎁스를 뽑았어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AI한테 주고 이런 덩어리 감으로 만들어봐. 1950년대 뉴욕풍으로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잘 만들죠. 자동차, 건물들, 디테일은 다 달라요. 이제 그냥 스케치업 모델 하나 사던가 만들던가 해서 뎁스를 뽑고 AI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하면은 잘 만들겠죠. 그리고 사이버펑크 똑같은 구도로 사이버펑크로 만들어봐. 비 오는 날 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사진 이렇게 찍고 원하는 사진 찍고 그거 AI 돌리셔도 비슷한 결과 나올 겁니다. 네, 아포칼립스 형태로 만들어봐. 괜찮죠? 그리고 고대 한국으로 만들어봐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동차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자동차는 화분으로 바뀌고 전봇대는 솥대로 바뀌었어요. 와,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써먹으려면 정말 배경 날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긴 얘기는 끝났고 끝으로 드릴 얘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것이 인류지, 이것이 인간이지라는 말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멘트인데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간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그걸로 전진하는 존재죠. 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어떻게? 우리는 사진의 과거와 현재에서 우린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죠. 사진의 과거와 현재에서 AI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거는 안 바뀌어요. 고객이 바뀌는지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죠. 이제 우리는 그림도 알고 3D도 알고 할 거 엄청 많아요. AI 아까 방식들
다 알아야 돼요. AI로 잘하는 방법 알아야 되는. 사진이 등장하면서 배울 게 훨씬 늘었듯이 AI가 등장하면서 배울 것도 더 늘어날 겁니다.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걸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재능 있죠. 그리면 못 그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같이 답을 찾아 나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을 건데. 네. 자, 다들 잘 들으셨죠? 현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정말 충격과 공포 느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질문단을 좀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요거 보시면 이게 설문조사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찍으셔서 설문을 좀 해주시면 그 질의응답 하는 시간에 저희 진행팀에서 지금 뽑겠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단순히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 포럼이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들었던 아이디어나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더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의견을 좀 설문조사에 같이 좀 넣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해 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내가 이걸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좀 지금 작성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참고로 네트워크님들 뒷풀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시간에 다 해결을 하지 마시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더 얘기 나눠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두 분은 손 들어주셨네요. 먼저.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는 스토리 작가이기도 하면서 지금 회사에서 AI 활용 쪽으로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원고에다가 AI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너무 좋고, 근데 조금만 더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화나 연재 단계에서 먼저 쓰이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캐릭터 컨셉을 잡거나 폰티를 만들거나, 특히 저같이 스토리 작가들한테는 좀 더 영향이 큰 게, 저희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AI 기술이랑 방금 되게 예시로 보여주셨던 그 3D 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원고에 쓰일 만한 폰티를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작가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작화가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폰티를 넣으면 본인의 그림체로 지금 원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 시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레이어 분리가 안 된다는 게 제일 당면한 문제인 거고, 그거 외에는 지금 당장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꼭 어떤 일러스트적인 면모나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그림체를 넣어놓고 어차피 일러스트로 못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레이어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폰티를 그려서 내가 이걸 작화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연출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고, 디렉팅 과정에서 되게 많이 쓸모가 있고, 이제 챗GPT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캐릭터 빌딩이랑 세계관 정리하거나 아니면 원고 단계 트리트먼트를 정리할 때 바로바로 이미지가 나와서 이제는 글만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 요소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원고나 작업물 자체가 아니라 폰티나 혹은 그 전 단계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예술을 하는 거긴 하지만 대중매체로서 어쨌거나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픈 포럼에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만간 이분도 대체 딱 걸리셨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AI 그림이 많이 활용돼서 요새는 저작권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 도용 문제는 둘째 치고, 예를 들어 제가 유기 작가의 그림체로 캐리커처를 그려달라는 식으로
저희 그림체를 AI 기술을 판다고 하면은 이것도 OSMU의 개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수익 분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저작권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새벽의 자라야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저작권 부분은 AI가 그린 것은 저작권이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해요. 지금 미국의 판례, 최신 판례는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온 판례가 뭐냐면 물론 그 AI 그림을 최대한 리서칭을 해서 인간이 충분히 손을 댔다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작권을 인정한다 까지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법적인 문제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AI가 사실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진짜 나온 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 지 6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법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저작권도 없다라고 나와버리니까 그럼 내가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걸 누가 다시 불법으로 팔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은 아직 해결도 안 됐고 답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내가 이 사람의 IP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가지고 그 원작자가 작업을 하진 않죠. 그 원작자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IP 분배, 그 분배가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 인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AI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내 딴에는 내가 이제 보편적인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특정 한 일러스트가 70% 80% 비슷한 그런 경우로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예상해서 이제 내가 AI를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없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이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다만 AI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 굉장히 좋아했고 박성우 작가님 그림을 좋아해서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그림체 한 중간 정도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저작료를 내야 되는가 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애매하죠. 그런 부분은 명확하진 않아요. 일단 AI가 학습을 한 모델을 열어보면 안에 뭐 그림 데이터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숫자 데이터거든요. 이 숫자가 다음에 어떻게 바뀌고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을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그리고 그걸 뺏기는 걸 체크를 하는 게 그 GPT-0라고 또 있는데 그게 이건 AI로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체크해 주는 툴이거든요. 그 툴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미국 헌법을 넣었더니 이건 AI가 만들었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어요. 못 믿죠. 알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인간을 더 괴롭히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법이 잘 바뀌어야죠. 한 부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난 답을 못 간다. 꼭 이 질문 해야겠다. 뒤에.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작화에 쓴다고 하면 네. 만화에는 캐릭터 연속성이 있고 그게 다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방식으로는 계속 한 마음에 드는 컷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컷을 뽑기 위해서는 그 우연히 비슷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돌려야 되는 건가요? 현재 시점으로 지금 2023년 시점으로 보면은 거의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한 4개월 전만 봐도 그 확률이 훨씬 낮았거든요. 예전에는 한 100장을 뽑아야 내가 원하는 연속성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30장에서 10장을 뽑으면 연속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돼요. 그 컨트롤 넷이나 이런 도와주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더 강해졌고 아까 봤던 것처럼 추가 학습을 시키면서도 그 연속성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겨우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1년 안에는 그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렇게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